신입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한마디와 함께 날아온 뺨따기. 28년 차 만년부장은 26살 신입여 직원을 하녀처럼 부리며 구두 닦기, 커피 심부름, 심지어 와이셔츠 다림질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하녀 취급하던 그 여직원에게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버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9시 태성물산 7층 경영지원부 사무실은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직원들로 분주했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이 뒤섞인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부서 한가운데 자리 잡은 박기태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찢어버렸거든요. 한서연, 당장 이리 와. 몇 번을 불러야 알아듣냐? 26살 신입사원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입사석 달째인 그녀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성실한 신입이었지만 이 부서에서 성실함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어요. 박기태 부장은 28년 차 만년부장, 임원 승진에 8번이나 떨어진 남자였습니다. 그 울분의 화살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을 향했죠. 이거 닦아? 주말에 골프장 갔더니 진흙투성이야. 오늘 안으로 새 것처럼 만들어놔. 박기태가 책상 밑에서 꺼낸 것은 자신의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진흙이 굳어 갈라진 갈색 가죽 구두가 서연의 발 앞에 툭 떨어졌어요. 주변 직원 3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박기태에게 한마디 했다가 다음날 인사팀에 불려간 대리가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부장님, 이건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키보드 소리가 멈추고 전화 받던 직원마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28년 차 부장에게 석 달짜리 신입이 거절이라니. 박기태의 눈꼬리가 올라가더니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어디서 신입년이 부장한테 말댔구야. 너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가 벌떡 일어나며 책상 위의 서류 뭉치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가 사무실 바닥에 흩날렸죠. 서연이 밤새워 정리한 분기보고서 자료였어요. 박기태는 서연 앞에 바짝 다가서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주워. 한 장이라도 구겨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치마가 먼지투성이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주워 담는 서연의 등 위로 박기태의 콧웃음이 떨어졌죠. 그때 박기태가 발끝으로 서류 더미를 툭 차버렸어요. 막 정리한 서류가 다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지. 회사 나와서 뭐 하는 거야 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정리한 자료가 발길질 한 번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보면서도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종이를 한 장씩 집어올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 오늘 안으로 다시 정리 못하면 퇴근은 꿈도 꾸지 마. 대답 안 해.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옆자리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버티면 더 심해져. 선배마저 박기태 편이었습니다. 아니, 편이 아니라 두려운 거였죠. 박기태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로 돌아가다 한마디를 더 내뱉었어요. 아, 그리고 점심때 내 도시락도 데워놔. 넌 밥값도 못하는 년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서연에게 손 하나 내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유리문 너머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낡은 점퍼에 편한 면바지 차림. 어느 부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수수한 행색이었습니다. 남자는 유리문 너머로 바닥에 엎드린 서연과 그 위에서 비웃는 박기태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두 주먹이 서서히 움켜쥐어졌고 눈빛이 얼음장처럼 가라앉았지만 아무런 행동 없이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 남자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2층에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무실에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 이곳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간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길. 한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밤이었어요. 골목 끝 쓰레기통 옆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32살 강도현.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결국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였죠. 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식당의 뒷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자. 그녀는 쓰러진 남자를 발견하고 놀라 달려왔죠. 이 추운데 어쩜 이러고 계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여자는 도연의 팔을 잡고 부축해 식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를 내왔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뭐가 창피해요. 여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도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이었죠. 여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길에 쓰러져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저 밥을 더 퍼주고 따뜻한 물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여기 이불 깔아놨으니까 오늘은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해장국 끓여드릴게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여자는 약속대로 뜨끈한 해장국을 내왔어요. 도연이 미안한 마음에 떠나겠다고 하자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몸으로 어딜 가세요? 몸이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계세요. 도연은 그 식당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여자는 매일 새끼를 챙겨주었고 도연이 미안해할 때마다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자연스럽게 자존심을 지켜주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배달을 다니며 도연은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죠. 떠나는 날 아침 도연은 식당 문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까요. 무슨 은혜예요? 밥 좀 해드린 게 다인걸요. 어딜 가시든 건강하게 잘 사시면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여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된장찌개의 맛과 따뜻한 손길만큼은 평생 잊지 못했죠. 3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의 서울. 서연의 어머니 박순덕은 여전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60이 다 된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 매출이 빠듯한 날에도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죠. 딸 하나 제대로 된 회사에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30년을 버텨온 여자였어요. 퇴근한 서연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뭐 남은 거 있어? 김치찌개 남았다. 앉아, 금방 데워줄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부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서연도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맛있다며 밥을 먹는 딸의 모습에 어머니의 가슴이 아렸죠. 서연은 어머니에게 절대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버텨야 한다고, 석 달만 더 참으면 수습이 끝난다고. 차가운 밤바람이 서연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30년 전 어머니가 살려준 그 남자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오늘 자신이 바닥에 엎드려 서류를 줍던 모습을 그 남자가 유리문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어제 흩어진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사무실에 앉아 한 장 한 장 순서를 맞추고 있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선 거였어요.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어 피가 맺혔지만 밴드 하나 붙이고 다시 서류를 집었습니다. 8시 반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할 때 서연의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박기태 부장은 출근하자마자 그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부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야, 한서연. 어제 구두 얘기는 왜 씹은 거야?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아.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기태는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내 점심 도시락이야. 11시 반까지 구내식당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내 자리에 갖다 놔. 서연이 비닐봉지를 받아들자 박기태는 서랍에서 와이셔츠 2벌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것도 가져가. 퇴근 전까지 다림질해서 옷걸이에 걸어놔. 구김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시킬 테니까. 서연의 눈에 순간 불꽃이 일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기까지 2달 남짓. 여기서 잘리면 어머니에게 면목이 없었거든요. 서연이 도시락과 와이셔츠를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박기태가 또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 그리고 내 차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어. 점심시간에 세차도 해놔. 왁스칠까지 완벽하게. 옆자리 김대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마 서연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죠. 부서 전체가 박기태의 갑질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상무도 자기 방에서 문을 닫은 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박기태의 도시락을 데우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세차를 했습니다. 2월의 찬바람 속에서 호스를 잡은 손이 빨갛게 얼었어요. 물이 튀어 블라우스가 젖었지만 갈아입을 옷도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왁스칠까지 마치고 올라오니 점심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밥 한 끼 먹지 못한 채 오후 업무가 시작된 거였어요. 세차 다 했습니다. 서연이 보고하자 박기태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꾸했어요. 앞유리에 물자국 남아있으면 다시 해. 내가 확인하기 전에 알아서 점검하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와이셔츠 다림질까지 마치고 나니 퇴근 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정작 자기 업무는 한 줄도 진행하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난 거였습니다. 한서연. 내일 아침까지 분기 실적 보고서 정리해서 올려. 양식은 공유 폴더에 있어. 박기태가 퇴근하며 던진 한마디에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루 종일 부장 개인 심부름만 하느라 업무를 못했는데 아침까지 보고서를 내라니. 박기태는 코트를 걸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 내일 거래처 미팅 자료도 30부 인쇄해놔. 칼라로. 사무실 문이 닫히고 박기태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텅 빈 사무실에 서연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서연은 또다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만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태성물산 건물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낡은 점퍼 차림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태성물산 건물의 7층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7층에서 홀로 야근하는 서연의 그림자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였어요. 그는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금요일 저녁, 경영지원부 회식이 잡혔습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 2층 단체석, 박기태 부장이 상석에 떡하니 앉고 직원 20여 명이 둘러앉았어요. 서연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식이라고 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박기태 부장의 회식은 언제나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 펼쳐지는 무대였거든요. 지난번 회식에서는 막내 사원에게 춤을 추게 만들었고 그 전에는 여직원에게 옆에 앉아 술시중을 들게 했었죠. 고기가 구워지고 소주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기태의 눈이 서연을 향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죠. 서연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한서연, 여기 와서 고기 좀 구워. 신입이 구석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눈치가 없어. 서연이 자리를 옮겨 불판 앞에 앉았어요. 연기가 눈에 매워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박기태는 빈 소주잔을 서연 앞에 밀었죠. 자, 부장님한테 한 잔 따라. 사회생활의 기본이잖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소주병을 들어 잔을 채웠습니다. 박기태는 단숨에 들이키더니 다시 빈 잔을 내밀었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서연은 기계처럼 술을 따랐습니다. 박기태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한층 커졌어요. 야, 한서연. 너 그래도 얼굴은 쓸만하네. 그 얼굴로 사내 미인 대회라도 나가지 왜 이런 데서 서류나 정리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웃는 사람은 없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기태가 서연의 팔을 잡으며 옆자리로 끌어당겼어요. 왜 그렇게 뻣뻣해? 부장이랑 좀 가까이 앉아봐. 분위기 좀 풀자. 서연이 팔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였어요. 테이블 위에 소주잔이 흔들렸고 옆에 앉은 동기가 서연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서연은 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순간 박기태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서연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샜는지 서연의 손목에 빨간 자국이 남을 정도였죠. 어딜 가? 내가 보내줄 때까지 앉아 있으라고 했지. 신입이 회식 자리에서 먼저 나가는 게 말이 돼.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최상무가 나서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서연 씨, 기태 부장 말도 좀 들어.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야. 윗사람 기분 맞추는 것도 능력이지. 최상무마저 박기태 편을 든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제를 덮으려는 거였죠. 서연은 결국 눈물을 삼키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기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주잔을 들며 직원들에게 건배를 외쳤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회식이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는 가운데 서연은 혼자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운전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많이 힘든 모양이네. 손목이 빨간데 괜찮아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좁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에 빨간 자국을 내려다보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석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지옥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이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서연은 주말 내내 준비한 기획안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보고서였어요. 대학 시절 경영학과 수석의 실력을 모두 쏟아부은 결과물이었죠. 32페이지에 달하는 기획안에는 시장 분석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빈틈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기획안이 수습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회의 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상무 앞에서 박기태 부장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서연의 기획안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표지만 박기태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공유 폴더에 올려둔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 자기 것으로 둔갑시킨 거였어요. 박 부장, 이번 기획안 꽤 괜찮은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보는군. 최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박기태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주말 내내 매달렸습니다. 이번 거래처는 제가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2페이지를 작성하느라 밤잠을 설친 게 바로 자신인데 박기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공으로 가져간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박기태를 찾아갔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부장님, 그 기획안은 제가 작성한 겁니다. 제 이름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박기태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박기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뭐? 내 기획안이라고. 증거가 어딨어? 내가 작성했다는 걸 누가 증명해 줄 건데. 서연은 노트북을 펴서 작성 기록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기태는 서연이 노트북을 열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서연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부서 직원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칵! 사무실 전체에 뺨 맞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볼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감히 부장한테 따져. 내가 뭔데? 여기서 네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서연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주변의 침묵이었어요. 30여 명의 직원 중 단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박기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거로 증거 보여준다고. 웃기지도 않네. 공유 폴더에 올린 건 부서 공용 자산이야. 내 이름 석자가 어디 적혀 있는데. 노트북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서연이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노트북이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볼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져 치마 위에 얼룩을 만들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사무실 유리문 너머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그 중년 남성이었죠. 남자의 눈동자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는 턱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경영지원부 박기태. 내일 10시에 내가 직접 간다. 전화를 끄는 남자의 눈빛은 30년 전 얼어 죽을 뻔했던 그 겨울밤보다 더 차가웠어요. 정확히 10분 뒤 경영지원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상무가 수화기를 들었다가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죠. 뭐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최상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계열사를 방문한 적 없는 태성그룹 회장이 내일 태성물산에 직접 온다는 통보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에 태성물산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계열사에 발을 들인 적 없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거든요. 사장실부터 각 부서까지 비상이 걸렸어요. 회장이 왜 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였죠. 태성물산 사장이 직접 전 부서에 긴급 공지를 내렸어요.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 방문. 전 직원 정장 착용. 로비에서 영접. 지각자는 인사불이익. 각 층마다 청소업체가 투입되었고
화장실 거울까지 새로 닦았습니다. 경비팀은 주차장 동선을 점검했고 비서팀은 접견실에 생활을 꽂았어요. 엘리베이터 카펫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죠. 복도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이 대체 왜 오는 건지, 누가 잘린 건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태성물산 창사 이래 이런 비상체제는 처음이었습니다. 박기태 부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번뜩였어요. 28년간 간절히 원했던 임원 승진. 회장 앞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였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그는 곧바로 서연을 불렀어요. 한서연, 7층 접견실 청소부터 해. 바닥에 얼룩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넌 끝장이야. 서연은 대답 없이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박기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과도 내가 준비해. 커피는 원두 갈아서 내리고 다과는 호텔급으로 세팅해. 꽃꽂이도 해놔.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부장님, 제 담당 업무가 밀려 있는데 이건 총무팀 소관 아닌가요? 박기태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총무팀 소관이면 뭐 어쩌라고.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회장님 앞에서 우리 부서 망신당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해봐야 돌아오는 건 욕설뿐이라는 걸 석 달간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접견실 바닥을 3번이나 닦고 유리창을 손자국 하나 없이 닦아냈습니다. 커피 원두를 사러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핸드드립 세트를 세팅했어요. 다과 접시를 호텔에서 본대로 배치하고 꽃꽂이까지 직접 했습니다. 대학 시절 경영학을 공부하며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정작 자기 업무는 한 줄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밤 10시 서연이 접견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박기태가 들어왔어요. 접견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근데 내일 회장님 오시면 넌 보이지 마. 내 꼴이 눈에 거슬리거든.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뺨에 아직 남아있는 부기를 화장으로 가렸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박기태는 뒤돌아 나가며 중얼거렸죠. 이번에 회장님한테 잘 보이면 임원 확정이야. 28년을 기다렸다고. 사무실에 혼자 남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건물 맞은편 카페에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창가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던 그 남자는 오늘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한 저택. 서재에 앉은 한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 태성물산 방문 일정 확정이지. 경우 인원 5명으로 준비해. 전화를 끊은 남자의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식당 앞에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30년의 빚을 갚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45분. 태성물산 1층 로비에 전 직원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양복에 넥타이를 빳빳하게 맨 남자 직원들, 정장 차림의 여자 직원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기태 부장은 맨 앞줄에 서서 셔츠 소매를 연신 매만졌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회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킬 순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서연은 박기태의 지시대로 로비 구석에서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말라는 명령이었지만 다과 서빙은 해야 했으니까요. 뺨의 부기를 화장으로 감추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티가 났습니다. 정각 10시. 건물 앞에 검은 세단 5대가 줄지어 멈춰 섰어요.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차에서 내려 좌우로 도열했습니다. 가운데 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낡은 점퍼도 편한 면바지도 아니었습니다. 감색 맞춤 정장에 은회색 넥타이.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어요.
며칠간 복도에서 서연의 갑질 현장을 목격했던 바로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태성그룹 강도연 회장. 로비에 들어선 회장을 향해 태성물산 사장 이하전 임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기태도 쩍 벌어진 미소를 지으며 가장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선 김대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내가 앞에서 부서 실적 보고하면 너는 자료 넘겨. 이번에 확실히 눈도장 찍자. 김대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접견실로 향하는 동선이었죠. 그런데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다과 트레이를 들고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한 거였어요. 회장의 눈이 서연의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린 뺨의 부기,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 회장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순간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어요. 서연아, 그동안 많이 고생했구나. 아저씨가 늦어서 미안하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재계 서열 15위의 재벌 회장이 신입사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다니. 사장의 입이 벌어졌고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도 놀라 눈이 커졌어요. 다과 트레이를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를 아시는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30년 전 내가 길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 데가 없이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내준 분이야.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회장님이 신입한테 은인이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쉿, 조용히 해. 회장이 서연 옆에 서서 전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태성그룹도 여기 서 있는 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내가 직접 봤다. 회장의 시선이 박기태에게 꽂혔습니다. 박기태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입에서 차가운 한마디가 떨어졌죠. 박기태 부장, 앞으로 나와. 박기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28년 회사 생활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공포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승진을 꿈꾸며 들떠있던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구두 닦기, 커피 투척, 서류 빼앗기, 뺨 때리기.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건물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기태가 떨리는 다리를 끌고 회장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회장에게 잘 보여 임원이 되겠다며 의기양양했던 남자가 지금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박기태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직접 말하겠나? 박기태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석 달간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였죠. 부장님이 서연 씨한테 매일 구두를 닦으라고 시켰습니다. 김대리가 먼저 나섰어요. 그 뒤를 이어 다른 직원들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투척, 서류 빼앗기, 차 세차, 와이셔츠 다림질, 회식장에서 손목 잡기. 석 달간 서연이 당했던 모든 갑질이 직원들의 입을 통해 낱낱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서연 씨가 작성한 기획안을 자기 이름으로 보고하고 항의하는 서연 씨 뺨을 때렸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회장은 천천히 박기태에게 다가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월급 받아가면서
한 짓이 직원 구두 닦기 시키고 뺨 때리는 거였나? 그게 내 28년의 전부야. 박기태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저절로 주저앉은 거였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가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박기태 부장,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즉시 해고 처리한다. 여기에 내 이름 석자 적어. 박기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28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최상무에게로 옮겨갔죠. 최상무. 부하 직원이 폭행당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지. 관리감독 책임 물어 직위 해제다. 최상무의 얼굴도 사색이 됐습니다.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라며 서연에게 참으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회장은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한테 내가 직접 인사드리러 가마. 30년이나 늦었지만 빚을 갚을 때가 됐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석 달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울지 마라. 이제 아무도 너한테 함부로 못한다. 박기태는 경비원의 안내를 받으며 짐을 쌌습니다. 28년간 모아둔 사무실 물건을 종이 상자 하나에 담는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승진을 위해 바쳤다고 믿었던 세월이 고작 상자 하나에 들어가는 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박기태는 자신이 하녀 취급했던 신입여 직원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죠. 회장이 떠난 뒤 동료들이 하나둘 서연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용기를 내지 못해 미안하다고,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서 미안하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이날의 교훈만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을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고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